12월 17일 화요일에 도미닉 르블랑 신임 재무부 장관, 야하라 섹스 정신건강부 장관,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캐나다 미국 국경 통제 강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의 큰 꼭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펜타닐 밀수를 억제하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한다. 캐나다, 미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정부가 이민 관련 서류를 취소, 중단, 거부할 권한을 강화한다. 무분별한 출입국과 밀입국을 억제하고 정부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세부적인 조치를 취한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들으셨을 소식이지만요. LMI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가산점 폐지와 플래그 폴링 전면 폐지 발표는 네 번째의 세부적인 조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이민 에이전시들이 유튜브나 카페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을 공유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견해를 밝혔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맥락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마지막에 연말맞이 키아리 라이브 방송에 대해 공지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영상 끝부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이 부분은 우리 이민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번 발표 내용에서 가장 중심이 된 부분이니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직접 영상으로 따와서 자막 번역까지 입혀서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캐나다.ca 웹사이트에 공식 발표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때가 많아서 그런데요. 아쉽게도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평소처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영상에서 장관들이 말한 부분 중에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부분은 부가 설명으로 언급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죠. 12월 17일에 르블랑 섹스 밀러 장관은 캐나다 미국 간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5가지 중요한 부분에 13억 달러의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은요. 밀입국이 아니라 마약 유통 관련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펜타닐이라는 특정 마약을 콕 집어서 상당히 구체적인 대처안을 발표했죠. 펜타닐, 어떤 마약인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피오이드, 즉 아편계 마약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죠. 모르핀보다 수십 배는 강력하고 그만큼 금단 증상도 강합니다. 또한 근육마비를 유발하는 마약이라 중독자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세간에는 소위 좀비 마약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좀비 마약이라는 임팩트 있는 별명답게 유튜브에서도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성 있는 영상의 주제로 많이 쓰이는데요. 검색만 해봐도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데 한국 유수의 매스미디어 채널들도 참 많이 보입니다. 한국 미디어들이 해외 사회 관련 이슈를 이런 식으로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소위 저널리스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이버 레카들이나 올릴 만한 영양가 없는 콘텐츠로 이런 사안을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말이 좀 샜네요. 아무튼 이 심각한 펜타닐이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들어오는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일단 RCMP에서 새로운 항공첩보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요. 여기에는 헬리콥터, 드론, 이동식 감시탑 등 참 많은 기술들이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입국 창구는 연중무휴 24시간 감시할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도 조직하겠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이 마약 및 무기 밀수와 조직적인 밀입국을 통해 얻는 금전적인 이득을 막겠다는 취지죠. 한편 캐나다와 미국 당국 간의 정보 공유도 강화해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왕래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도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제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미국이야 타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연방과 주정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고 굳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거는 좀 신기하네요. 그동안은 커뮤니케이션이 좀 취약했다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설마. 이번에 굳이 펜타닐을 주안점으로 해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에서는 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도 보여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싸잡아서 얘기하면서 밀입국과 펜타닐 유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밀입국이야 그렇다 쳐도 펜타닐 유통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오는 양이 훨씬 많을 텐데도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캐나다 역시 새로운 미국 연방정부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캐나다 시민들에게는 펜타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한국인 이민자들 피부에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캐나다.ca 공식 웹페이지에서는 이렇게 3가지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마크 밀러 장관이 LMI의 가산점에 관해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소위 플래그 폴링이라고 하는 행위를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내 임시 거주 외국인이 캐나다 미국 국경 사무소에 가서 캐나다를 출국하고 미국 국경에 살짝 들어갔다가 바로 캐나다 입국 사무소로 돌아와서요.
입국 절차를 밟으면서 비자를 갱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플래그 폴링은요, 미국 국기 개양대를 손으로 딱 찍고 바로 돌아오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저도 몬트리올에서 직업학교 졸업을 하고 PGWP 받을 때 이 플래그 폴링으로 퀘벡주 스탠스테드 국경 사무소에 가서 PGWP 받았습니다. 2020년 초 코비드 락다운이 시행되기 직전이었죠. 2020년 초 당시에도요, 연방정부에서는 급한 사안이 아닌 이상은 PGWP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몬트리올에 있는 로컬 회사와 면접이 잡혀있던 덕분에 면접 통지 관련 이메일을 출력을 해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요. 이게 급한 사안으로 인정을 받아서 당일날 PGWP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급한 사안도 봐주지 않고 모든 플래그 폴링을 폐지를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와 미국 양국 국경 공무원들의 노동력을 소비하고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고요. 다른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국경 교통 정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플래그 폴링을 폐지한다고 그렇게 밀러 장관은 말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비자 갱신을 급하게 해야 하는 이민자들은 조금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화와 카톡 알림이 불나게 오고 있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PGWP 받던 2020년 초 당시에도 가급적이면 이 플래그 폴링 하지 말고 온라인 이용하라고 그런 말 계속했어요, 수시로.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이민자들과 업체들은 플래그 폴링 대신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쪽으로 갔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처음에 이민 타임라인을 짤 때요, 플래그 폴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타임라인을 짜준 업체가 있다면 그건 참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민 관련해서 일정을 짤 때는요, 항상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래그 폴링 같은 걸로 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으로 빼놓고요, 온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짜야 좀 더 정확하게 타임라인을 짤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연방정부에서 플래그 폴링을 공식 폐지하게 된 건요, 이번에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데 무려 13억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 국경 공무원들의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그 타국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의 제스처가 담긴 조치이기도 해요. 이것 말고도 취업 비자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하는 외국인들에게 고의적으로 불편을 끼치려는 속뜻도 섞여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민 관련 신청서와 이미 발급한 서류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캐나다와 미국 간 불법 입출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부 인도인 유학생들이 연방정부가 스터디 퍼밋 관련 주요 서류들과 학업 관련 정보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요, 패닉에 빠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것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연방정부에서 요청한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제출한 정보에 허위가 섞여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은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공식 웹사이트에는 나오지 않은 LMIA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밀러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Finally, of interest to this and people that follow this issue, we're implementing further measures that will reinforce program integrity and reduce potential LMIA fraud, such as removing additional points that candidates receive under express entry for having a job offer. This measure is expected to remove the incentive for candidates to purchase an LMIA, resulting in increased fairness and integrity in the express entry system and taking some of the value of the fraud already being perpetrated in the LMIA system. 네, 잘 보셨죠? 그동안 소위 이주공사라고 하는 이민 컨설턴트 또는 대행업체, 캐나다 내 고용주, 외국인 이민자 간의 공공현이 이루어지던 LMI의 기회, 그리고 여기에 따른 LMI의 클로즈드 워크 퍼밋 매매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LMI를 통해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받은 외국인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신청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소위 C레벨이라고 하는 기업체의 경영진이나 임원급 인사는요, LMIA 가산점이 무려 200점이었고 그 외에는 50점이었죠. 전자의 경우 워낙 사람 자체가 적고 캐나다 이민의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요, 후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고 젊은 나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어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LMIA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인은 타국 이민자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편이고요, 언어 능력 측면에서도 사실 조금 불리한 경우가 많아서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LMIA 50점을 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도전하는 쪽보다는 PNP, 즉 주정부 이민을 노리는 쪽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LMIA 가산점 폐지로 인한 영향을 타국 출신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받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일단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CEC 스트림 커트라인 점수는 상당히 내려갈 건 자명합니다. 물론 얼마나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이거를 섣불리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자칫하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거짓말을 하는 게 될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청자 전원이 LMIA의 가산점을 보유한 건 아니기 때문에
50점보다는 더 낮은 점수만큼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폭이 50점보다는 적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가산점 200점을 받는 사람들은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고요. 20점에서 30점 정도만 내려가도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보다 변화의 폭이 적다고 해도 전혀 놀랍진 않을 겁니다. 한편 이 조치로 인해서 LMI의 가산점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노리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LMIA를 통해 새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도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쟁률이 줄어들 건 또 자명하고요. 사실 이것도 특정 국가, 지역 외국인들을 노리고 내린 조치인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 가시적인 효과가 없진 않을 거고요. 이 조치 때문에 한국인 이민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인뿐이 아니라 LMIA를 통한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고 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이 아니라 타국 이민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니까요. 이것 때문에 불리해진다고 해도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폭이 적다고 하면은 좀 말이 될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점수 50점을 날리게 된 개개인들은 참 난감하겠지만요.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한 팔로업으로 LMIA 관련 불법, 편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전수조사를 착수하기라도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옷을 벗은 랜디 보아소노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마크 밀러 장관이 이전에 이런 불법, 편법 행위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죠. 이렇게 된다면 한국인 이민자들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한인 이민 업체들이 여기에 걸릴 만한 행위를 일상적으로 해왔고요. 이 중에서 일부는 아직도 유튜브 채널이나 기타 SNS에서 버젓이 LMI의 매매 관련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웨이지 스트림에 맞게 시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LMIA 가산점 폐지는요. 아직 캐나다.ca 공식 웹사이트에 기재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언제부터 시행할지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는지에 대한 공지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이거는 공식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기자회견에서 마크 밀러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요. 마크 밀러 장관은 발표 중에 공식 석상에서 항상 연방정부가 잘한 실적 몇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일단 올해 초에 멕시코인 대상 무비자 입국 혜택을 폐지한 이후로요. 멕시코인의 캐나다 망명 신청이 2023년에 비해 무려 97%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중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미입국하는 사람도 84% 감소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난민 망명 신청 제도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국가 국적자의 난민 망명 신청 거부 비율이 61%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평균 난민 망명 신청자 거부 비율이 50% 정도인데 겨우 61%라니 좀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한편 밀러 장관은요. 캐나다와 미국 연방정부 간에 체결한 Safe Third Country Agreement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키아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께서는 이게 뭔지 아시겠지만 처음 접한 분들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난민 및 망명 신청은 위험한 국가에서 탈출해서 안전한 국가로 입국할 때 성립한 건데 미국과 캐나다 모두 안전한 국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미입국한 사람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으로 돌려보내진다는 게 바로 이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의 골자입니다. 이게 체결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불법 입국한 사람들을 돌려보낼 여지가 좀 적었는데 이게 체결되면서 돌려보낼 법적인 근거가 생겼으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유리한 협약이죠. 지금 캐나다를 노골적으로 호구 취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라면 이것도 미국의 손해니까 폐지하자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러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마지막 Q&A 세션에서 한 퀘벡 쪽 기자가 밀러 장관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요. 밀러 장관은 능숙하게 말을 돌리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었냐고요? 뭐냐면요.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의 독소 조항을 없애기 위해 손을 쓸 생각이 있냐?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독소 조항에 관해서는 퀘벡 쪽 이민 관련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었고요. 키아리 채널에서도 이미 다룬 바가 있어요. 그 퀘벡주 이민 변호사의 설명을 직접 들으면서 그 독소 조항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Par Fait qu'il y a contre, encore des exceptions il y a prévues à encore des l'entente. exceptions très limitées, mais il y a des exceptions. Et il y en a une qui a été incluse lors de la dernière modification, qui prévoit que quelqu'un qui entre au Canada illégalement, mais qui demeure au Canada pendant un minimum de 14 jours, peut déposer une demande de réfugié et ne sera pas refoulé aux États-Unis. Donc, ce que ça va faire, c'est que les gens vont tenter d'entrer au Canada illégalement, vont se cacher pendant un minimum de 14 jours et ensuite vont demander le statut de réfugié. 네, 이해가 가시죠? 설명이 아주 깔끔해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미입국한
불법 체류자가 14일만 어디 숨어서 잘 존버하면은 망명 신청을 할 자격이 생기는 게 이 독소 조항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주 운운하면서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손을 쓰겠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주요 언론에서 이 조항을 인지하고 있고 우리처럼 캐나다 이민 이슈에 관심 많은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언젠가는 어떻게든 향후에 전개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독소 조항이 폐지되는 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존 세이프 서드 컨트리 어그리먼트만 폐지되지 않고 유지가 되어도 참 캐나다에게는 다행일 겁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게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식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많은 이민자의 불안감이 더해졌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패닉하지 않고 의연한 자세와 평정심을 유지해야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LMIA 가산점 폐지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공식 석상에서 확정되었을 뿐이죠. 다만 2010년대에 하던 방식대로 캐나다 영주권을 따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각자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2020년대 중반에 맞게 우리 이민자가 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업체들은 그동안 해오던 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엮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 말만 듣다가는 낭패에 빠지기 딱 좋으니까 스스로 잘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격변의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프로액티브하게 사전에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동안 미래를 보지 않고 편법과 쉽고 빠른 길만을 추구하다가 무슨 일이 닥치면 그 사후에나 대응하는 리액티브하게 행동하던 업체들의 행태를 우리 이민자들도 똑같이 답습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연말맞이 키아리 채널 라이브 방송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날짜는 캐나다 동부 표준시 EST로요. 12월 27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대서양주는 저녁 10시, 매니토바주는 8시, 서스캐치원주와 엘버타주는 7시,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6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질문 취합을 위한 설문지는 이제 닫았습니다. 질문이 거의 30개나 들어왔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와서 방송 때 시간 할애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띤 성원을 보내주셔서 참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화면과 음성 테스트를 위해 특별한 내용 없는 게릴라 라이브 방송을 예고 없이 아무 때나 켜서 1-20분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프로 공부 관련 영상은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잡혔어요. 이런 중요한 뉴스가 또 뜨지 않는 한 다음 영상으로 선보일 예정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인데 이런 뉴스는 새해 전까지는 이제 좀 그만 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